언니, 산속에 숨겨둔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곳엔 언니 이름으로 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올케의 차가운 목소리가 은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이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5시, 비 내리는 산길. 은세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가짜 화장품 상자가 1000개 넘게 쌓여 있었고, 정체불명의 약품들, 그리고 은세의 이름이 적힌 수상한 서류 뭉치들. 비밀 창고. 그곳은 올케가 10년 동안 숨겨온 어둠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 병실에서 찍힌 한 장의 낡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 간병인의 얼굴은 1억이 넘는 돈, 사라진 통장, 그리고 최종 정리라고 적힌 의문의 파일. 과연 은세는 이 거대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선 친정집 대문 앞 강은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녹슨 문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드나들던 이 문턱이 이제는 낯선 경계선처럼 느껴졌죠. 서울에서 푸드센터를 운영하며 안정을 찾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 박힌 가시는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이른 아침의 마을은 예전처럼 고요했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은세는 그 고요함이 주는 평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목덜미를 짓눌렀죠. 부모님의 3년상 제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은세 자신도 왜 이곳에 발걸음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과거의 찌꺼기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이곳에서 자유로워졌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은세를 발견하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선은 동정이었고 어떤 시선은 경계였으며 또 어떤 시선은 노골적인 호기심이었죠. 은세는 그들에게 짧은 목례만 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기 강신의 둘째 딸 아니요? 누군가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지만 은세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어깨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어머니가 정성껏 가꾸던 텃밭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장독대 주변은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문 앞 화단만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친정 오빠 강진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은세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은세야, 너.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불편한 긴장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그의 시선이 은세의 얼굴과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처럼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은세 언니세요? 올케 박예림이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죠.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 구김 하나 없는 옷차림까지 그녀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은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끝자락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연락도 없이 오시다니. 예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은세는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림의 손이 은세의 팔을 살짝 스치며 지나갔는데 그 순간 은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마치 뱀이 먹이를 확인하듯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준비하러 왔어요. 은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다는 듯이 단호했죠. 예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찰나의 변화를 은세는 놓치지 않았어요. 진호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방은 내가 쓰던 작은 방이 비어 있어. 은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하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은세가 있던 사진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빠 가족의 사진들만 가득했어요. 마치 은세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이 집에 없었던 것처럼. 작은 방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도 오랫동안 열지 않았는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대 위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은세가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처럼. 은세는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뒷산의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이랬는데 자신만 몰랐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예림과 진호의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은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은 분명했죠. 은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이제 시작이야. 은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돌아왔는지 이제야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준비하러 갔던 거였고 이제는 마주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이 집에 남겨둔 과거의 진실들과 올케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 뒤편, 산등성이 너머 어딘가에 예림의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5년 만에 맞는 고향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복수의 냄새가 섞여 있었으니까요. 작은 방에 홀로 앉은 은세는 먼지 쌓인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놓여 있었죠. 표지가 바랜 그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사진 속 10살 은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같은 나이의 오빠 진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15살 은세가 논에서 모내기를 돕고 있었고 진호는 그늘에서 쉬고 있었죠. 모든 사진이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은세는 일하고 오빠는 쉬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호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넌 딸이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도와야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조금만 기침을 해도 난리가 났지만 은세가 열이 나도 좀 참아라. 일 끝내고 쉬어라고만 하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세는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3년 만에 끝났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듯 이혼한 후
은세는 갈 곳이 없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32의 나이였죠. 집에 돌아온 날을 은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마디 하셨어요. 팔자가 드센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돌아온 거 집안일이나 거들어라. 내 오빠 장가갈 때까지는 있어야지.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은세가 돌아온 것은 다시 일손이 생긴 것 정도로만 여기는 듯했죠. 진호는 그때 이미 회사에서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진호의 결혼식 날 은세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단부터 피로연 준비까지 모든 것이 은세의 몫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박예림을 만났습니다. 28배 예림은 도시적인 세련미를 풍기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후 예림은 은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골 살림이 너무 서툴러서. 은세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죠. 부모님도 오빠도 모두 은세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은세는 다시 한번 이 집의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예림은 처음엔 정말 서툰 새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는 극진했지만 은세와 단둘이 있을 때는 은근히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제가 하면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은세 언니가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예림의 말에 흡족해하며 은세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죠.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신 건 은세가 돌아온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뇌경색이었죠. 병원비는 진호가 됐지만 간병은 온전히 은세의 몫이었습니다. 예림은 가끔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만 보여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어머니는 예림이가 정말 효녀다라고 칭찬하셨죠. 은세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도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병원 근처에서 지내야 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사드려야 했으니까요. 진호는 병원비 내는 것도 버거운데 뭘 더 바라냐며 은세를 타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 어머니마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간병은 은세의 몫이었죠. 예림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세에게 접근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보험이라도 들어두세요. 나중에 언니도 아프시면 어떡해요? 예림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은세도 그때는 순수한 걱정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예림이 가져온 보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개, 2개, 점점 늘어나는 서류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했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림은 은세에게 말했죠. 언니 명의로 대출받으면 금리가 낮대요. 어차피 어머님 땅 팔면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요. 은세는 망설였지만 어머니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세 명의의 대출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예림은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은세를 다독였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계산을 은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예림은 어머님 약값, 병원 추가 비용, 간병인 비용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죠.
은세가 의문을 제기하면 진호가 나서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장남도 아니면서 왜 따지고 드는 거야? 우리가 너를 속일 사람들이야? 그런 말에 은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세는 우연히 예림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세 명의의 또 다른 대출 서류였는데 은세가 서명한 기억이 없는 것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은세는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가족이 설마. 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아니 적어도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하지만 은세는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눈을 감았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은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은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도망쳐, 얼른 도망쳐.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밖에서 예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와 무언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모양이었어요. 은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은세가 판을 뒤집을 차례였으니까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6개월째 되던 날 예림은 은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 놓여 있었죠. 예림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친근했고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어머님 간병하시느라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텐데. 예림은 따뜻한 차를 은세 앞에 내밀었습니다. 직접 끓인 생강차라고 했죠. 은세는 의외의 친절에 당황했지만 피곤한 몸에 따뜻한 차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정의 시작이었어요. 언니, 제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언니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꽤 있더라고요. 간병인 지원금, 가족 돌봄 수당, 이런 것들이요. 예림은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핵심은 간단했죠. 은세 이름으로 신청하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은세에게는 담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은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시기였으니까요. 예림은 미소를 지으며 볼펜을 건넸습니다. 네, 언니. 여기 이 부분에만 서명하시면 돼요. 제가 나머지는 다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는 10장이 넘었습니다. 은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서명란을 찾아 사인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떤 서류는 서명란이 2개, 3개씩 있었고 내용도 잘 보이지 않게 작은 글씨로 빼곡했어요. 하지만 예림이 언니 빨리 하셔야 해요. 신청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자세히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림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새로운 서류를 들고 왔죠. 언니, 이건 보험료 환급 서류예요. 이건 의료비 지원 신청서예요. 이건 세금 감면 서류예요. 매번 다른 명목이었지만 은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여력이 없었어요. 어머니 간병과 집안일로 녹초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예림은 특별히 두꺼운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표정도 평소와 달리 진지했죠. 언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재산 관리에 관한 건데 언니가 법적 대리인이 되셔야 해요. 은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법적 대리인이요? 예림은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치매시잖아요. 누군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야 하는데 언니가 실질적으로 모시고 계시니까 언니가 하시는 게 맞죠? 진호 오빠는 회사 일로 바쁘시고요. 그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은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죠. 그런데 서류를 넘기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처분, 양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림아, 이건 좀 이상한데. 은세가 의문을 제기하자 예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언니, 그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어머님 치료비가 갑자기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빨리 처리하려면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진호가 거들었습니다. 은세야, 예림이가 너보다 이런 거 잘 알아. 서울에서 회계 일도 했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진호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은세는 기분이 나빴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실제로 은세는 이런 복잡한 서류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요. 결국 은세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편함에 이상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은세 앞으로 온 대출 승인 통지서였죠. 금액은 3천만 원. 은세는 깜짝 놀라 예림을 찾았습니다. 예림아, 이게 뭐야? 나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 예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언니가 지난번에 서명하신 서류 중에 있었어요.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필요했잖아요. 하지만 나한테 말도 없이. 언니, 그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언니가 피곤하셔서 자세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림의 말에 은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날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은세 명의의 신용카드가 새로 발급되었고 또 다른 대출 통지서가 도착했죠. 은세가 항의하려 하면 예림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늘 예림의 편을 들었죠. 은세야, 내가 뭘 안다고 따지는 거야? 우리가 너 속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진호의 화난 목소리에 은세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평생 장남 앞에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은세는 우연히 예림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예림은 작은 방 근처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네, 다 준비됐어요. 서류도 완벽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예림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은세는 숨을 죽이고 더 들으려 했지만 예림이 발걸음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 안 주무세요? 문을 열고 나온 예림의 얼굴에는 다시 평소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세는 그 미소 뒤에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화장실 가려고. 은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림은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은세를 훑어보더니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은세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확실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세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림이 시장에 간 사이 그녀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죠. 책상 위에는 서류철이 가득했고 그중 하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은세 재산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은세가 알지도 못하는 대출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총액은 거의 1억에 가까웠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처리 일정이라고 적힌 페이지에는
월별로 계획이 짜여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최종 정리라는 불길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은세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예림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죠. 언니, 뭐 하세요? 예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죠. 아니, 청소하려고. 그날부터 은세는 예림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림의 시선이 따라다녔죠. 이제 은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고 빠져나가기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해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예림이 갑작스럽게 가족회의를 소집했죠.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호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예림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세는 불안한 예감에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재판정의 피고인처럼 혼자 의자에 앉아 그들과 마주했죠.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발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예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죠. 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림은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내 은세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출 연체 통지서였죠. 빨간색 도장이 찍힌 그 서류는 마치 사형선 고문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명의로 된 대출이 석 달째 연체되고 있어요. 총 연체 금액이 1,500만 원이 넘었고요. 은세는 깜짝 놀라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런 대출을 받은 기억은 없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런 대출 받은 적이. 언니, 기억 안 나세요? 언니가 직접 서명하신 건데. 예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는데 분명 은세의 서명이 있었죠. 하지만 은세는 그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림이 가져온 수많은 서류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세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은세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예림은 그런 은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못난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처럼. 언니, 제가 그래서 해결책을 가져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언니 신용불량자 되고 우리 집안도 큰일 나요. 예림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세는 그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재산양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은세의 모든 재산을 친정집, 정확히는 진호 명의로 넘긴다는 것이었죠. 이건 뭐예요? 내 재산을 왜? 은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림은 침착하게 설명했죠. 언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올 거예요. 그럼 정말 큰일 나요. 일단 재산을 안전하게 옮겨놓고 나중에 해결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은세도 알았습니다. 한번 넘어간 재산이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진호는 이미 예림의 편이었죠. 은세야, 빨리 서명해. 우리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한 거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잔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은세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죠.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양도뿐만 아니라
향후 일체의 권리 포기, 이에 재기 불가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은세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요? 예림은 인상을 찌푸렸고 진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너무하다고.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건데 우리가 너무하다고. 진호의 고함에 은세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빠의 큰 목소리에 기가 죽어왔던 습관이 여전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은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였고 배신감이었고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이었습니다. 예림이 펜을 은세 앞에 내밀었습니다. 언니, 시간 없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은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명란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간병하던 날들, 혼자 울던 밤들, 통장이 텅 비어가는 것을 보며 느꼈던 막막함들, 그리고 예림의 달콤한 말들과 진호의 무관심. 펜을 종이에 대려는 순간 은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예림이 전화 통화하던 그날 밤 책상 위에서 본 최종 정리라는 문구,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늘어난 대출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은세는 갑자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렸죠. 종이 조각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예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고 진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호가 은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세는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오빠 앞에서 당당하게 선 것이었죠. 더 이상은 안 속아요. 이게 다 계획된 거였죠? 은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예림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죠. 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피해망상도 정도가 있죠. 피해망상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서명한 기억도 없는 서류들이 왜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은세의 외침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은세야, 너 진짜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가족을? 그 말에 은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가족이 이래요? 평생 날 부려먹고 이용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데? 예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말 조심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은세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날 정도였죠. 고소요? 그래요, 해보세요. 나도 할 말이 많으니까. 은세는 방으로 가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진호가 은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죠. 너 정말 가족 얼굴에 먹칠할 작정이야? 우리 집 골칫덩이가 되고 싶어? 골칫덩이. 그 단어가 은세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골칫덩이였던 거죠. 은세는 진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기대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밖에서는 예림과 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빠,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두고 봐. 전현도 곧 정신 차릴 거야. 전현. 오빠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은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은세의 집이 아니었고 저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은세는 작은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눈 내리는 마을 풍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세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결심했으니까.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기로.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은세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죠. 가족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진호가 뱉은 전연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은세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예림과 진호의 대화였어요. 은세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들의 대화를 들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죠.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림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오빠, 오늘 은세 언니가 서류 찢은 건 예상 못했네요. 그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진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평소엔 그렇게 고분고분했는데.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미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예림의 말에 은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준비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은세가 이렇게 나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예림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오싹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오빠, 제가 몇 년을 준비했는데요. 은세 언니 하나 정리 못하겠어요? 언니만 정리하면 이 집은 거의 다 우리 거나 다름없어요. 은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자신을 물건처럼, 아니 쓰레기처럼 치워버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호가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은세가 눈치챈 것 같던데. 오늘 표정 봤잖아. 눈치챘으면 뭐 어때요? 증거가 있어요? 서류는 다 제가 만든 거고 언니 서명도 완벽하게 받아뒀는데. 예림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은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서명했던 수많은 서류들이 모두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근데 예림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생각을 했어? 진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림이 다시 웃었어요. 오빠, 제가 당신 어머님 간병했던 그때부터 이 집 구조를 다 꿰뚫었어요. 그 순간 은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간병? 예림이 시집 오기 전에 어머니를 간병했다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예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 집에 돈이 꽤 있다는 것도, 은세 언니가 얼마나 만만한 사람인지도. 그래서 오빠와 결혼한 거예요. 진호가 약간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뭐? 그럼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오빠 사랑도 있었죠. 하지만 계산도 있었어요. 이 집을 통째로 차지할 계산. 예림의 고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세는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10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니. 예림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다니. 진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나랑 아이들한테는 잘해줬잖아. 당연하죠. 오빠는 제 남편이고 아이들은 제 자식이니까. 하지만 은세 언니는 달라요. 언니는 그냥 방해물일 뿐이에요. 방해물. 그 단어에 은세는 치가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자신은 그저 방해물이었다는 거죠.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세가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할 거야? 진호의 질문에 예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일단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고로 위장할 수도 있고요. 은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고로 위장? 설마 자신을 해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진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야,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오빠는 그냥 모르는 척하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차피 은세 언니는 이미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림이 은근히 마을 사람들에게 은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그래도 은세는 내 동생인데. 진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예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은세 언니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집을 완전히 차지할 수 없어요. 어머님 재산도, 이 집도, 땅도 모두 언니 몫이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오빠는 회사에서도 승진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예림의 설득에 진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라는 것을 은세도 알았죠. 오빠는 이미 예림의 편이었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은세 언니를 완전히 고립시킬 거예요. 예림의 말에 은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고 억울했고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예림이 그토록 친절했는지, 왜 그 많은 서류에 서명을 받았는지, 왜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은세는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정말로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예림의 사고로 위장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조용히 짐을 싸면서 은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에 모두가 잠든 사이 이 집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였어요. 창밖을 보니 눈은 그쳤지만 마을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예림의 비밀이 더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파헤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은세는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중요한 서류 몇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까지는 최소한만 챙겼죠. 무거운 짐은 빠르게 도망치는데 방해가 될 테니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예림과 진호의 대화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죠. 은세는 2시간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가장 깊이 잠든 시간에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침대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은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은세는 다짐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와서 예림의 가면을 벗기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복수의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새벽 5시 정각, 은세는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은세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은세의 발소리를 감춰주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했죠. 현관에 도착한 은세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세는 얼어붙었죠. 혹시 예림이나 진호가 깨어난 건 아닐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마 고양이나 바람 소리였을 거예요. 은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죠. 은세는 문을 조용히 닫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한번 돌아보고 말았어요. 어둠 속에 잠긴 친정집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가장 무서운 장소가 되어버렸죠. 은세는 고개를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마을길을 내려갔습니다. 빗물이 질척거리는 지늘길을 걷는 동안 은세의 운동화는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걸었지만 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림이 깨어나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으니까요.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은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캄캄해야 할 산등성이 뒤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저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일었지만 도망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 그 불빛 근처를 지나가야 했어요. 은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더 이상한 것들이 보였죠. 평소에는 없던 타이어 자국이 젖은 흙길에 선명하게 나 있었고 산길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은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첫 버스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고 비를 피할 곳도 필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불빛이 예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은세는 오솔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100m쯤 올라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평지에 위장막으로 덮인 구조물이 있었고 그 아래로 철제문이 보였어요. 지하 창고나 벙커 같은 것이었죠. 철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세는 숨을 죽이고 철문에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장품이라고 써진 박스가 수백 개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서류 뭉치와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품 상자들이 가득했죠.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혹시 안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플래시는 끈 채로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예림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일부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아마도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에 이런 산길로 오는 차라니 분명 이 창고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은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솔길을 뛰어내려가며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은세는 온몸이 비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비닐에 쌓여 무사했어요. 시계를 보니 6시 10분 첫 버스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동안 은세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예림이나 진호가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고 비만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시외버스였지만 은세에게는 구원의 방주처럼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요금을 내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마을을 보며 은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홀가분함까지 평생을 묶어두던 사슬을 끊고 나온 것 같았어요. 비록 앞날이 막막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3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북적임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은세는 터미널 화장실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인터넷으로 가장 저렴한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찾아간 고시원은 신림동의 허름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지만 은세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내고 나니 통장에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은 은세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으며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서러움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은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이 거대한 미로처럼 보였지만 그 안 어딘가에 은세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섭고 막막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흐릿했지만 창고 내부가 어느 정도 보였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예림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일단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고시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세는 작은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딱딱한 매트리스였지만 친정집의 포근한 이불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예림의 감시도 진호의 멸시도 없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은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해 떠난 거라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돌아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거라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도시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빗소리가 고시원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비는 은세를 위협하는 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세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시원에서 보낸 첫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이 많았죠. 은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나이 50을 바라보는 여자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자리가 없네요. 젊은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림동 재래시장을 지나가다가 은세는 빈 좌판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새벽부터 장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며 문득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반찬들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늘 하던 일이 여기서는 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세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가장 싼 재료들을 사서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같은 기본 반찬들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반찬을 작은 통에 담아
시장 입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첫날은 단 한 통도 팔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은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으니까요. 셋째 날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윤달이라는 여자였어요. 60대 초반의 다리는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녀는 은세의 반찬을 하나씩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줌마,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은세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리는 모든 반찬을 한 통씩 다 샀습니다. 그리고는 은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고생 많이 했구먼. 눈에 다 보여. 그 한마디에 은세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생을 알아봐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다리는 그 후로 매일 은세의 반찬을 사갔고 손님들에게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야,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 엄마가 해준 맛이야. 다리의 추천 덕분에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준비한 반찬이 오전에 다 팔릴 정도가 되었죠. 은세는 조금씩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리가 은세를 자신의 국밥집으로 불렀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죠.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봐. 다리는 은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 작은 반찬 가게 자리가 났는데 같이 운영해 보자는 거였어요. 다리가 초기 자금을 대고 은세가 반찬을 만들면 수익을 나누자는 조건이었죠.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은세의 물음에 다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그랬거든. 남편한테 맞고 도망 나와서 이 시장에서 시작했어. 그때 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도 못 살았을 거야. 다리의 과거를 듣고 은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반찬 가게는 은세네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간판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은세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죠. 매일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고 손님들은 그 정성을 알아주었습니다. 특히 주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바쁜 병원 생활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은세의 반찬은 엄마의 손맛이었죠. 주민센터 직원들도 자주 들렀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어요. 은세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통장에도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세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SNS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어요. 익명의 계정들이 은세를 지목하며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죠. 신림동에서 반찬 가게 하는 강은세라는 여자, 친정 부모 돌아가시고 재산 노리다가 실패해서 도망간 불효녀임. 가족 등쳐먹고 도망간 여자가 음식 장사한다니 위생이 걱정되네요. 부모 병원비 떼먹고 도망갔다는데 사실인가요? 글을 읽는 은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사실 확인도 없이 은세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이 모든 글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예림이 시작한 일이라는 것을. 자신을 찾아낸 예림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였죠. 가게 주소까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으로 가게를 촬영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죠. 여기가 그 불효녀 가게래요? 위생 상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뛰어나와 그들을 쫓아냈지만 소동은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단골 손님 중에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은세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다리가 은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걱정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그리고 이 시장 사람들 다 내 편이야. 정말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은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사장은 신선한 재료를 싸게 주었고 정육점 주인은 좋은 고기를 골라주었어요. 그들도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은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은세는 CCTV를 설치하고 가게 앞에 근거 없는 루머 유포 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은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일한다는 젊은 의사였는데 SNS 글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은세는 긴장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 의사는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대량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은세네 반찬을 추천하는 긴 글을 올렸죠. 진짜 손님들의 진심 어린 후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악성 루머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은세는 깨달았습니다. 예림이 아무리 거짓으로 공격해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예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SNS에서 시작된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악성 댓글이 달렸고 가게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죠. 어떤 날은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은세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다리는 은세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인터넷 댓글은 추적이 어렵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가게 앞과 안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은세야, 우리가 지면 안 돼. 이런 놈들한테 지면 평생 당하고 살아야 해. 다리의 격려에 은세는 힘을 냈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곤 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예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78배 할머니였는데 은세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향 마을의 오연지 할머니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좀 이상한 할머니로 통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분이었죠. 은세야, 찾기 힘들더구나. 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울까지 혼자 올라온 것이었어요. 은세는 황급히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시원한 물을 대접했습니다. 할머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병원 복도에서 찍힌 것임을 알 수 있었죠. 이거 봐라. 내 엄마 병실이야. 은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간병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은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이거 예림이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10년도 더 전이야. 내 엄마가 처음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여자야. 은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예림이 시어머니를 10년 전에 간병했다고? 그럼 그때부터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단 말인가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내 엄마한테 엄청 잘했어. 병실에 자주 왔던 사람들 이름이랑 관계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 나는 그게 이상해서 기억하고 있었지.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마을에 소문이 났어. 내가 서울에서 고생한다고. 그리고 그 예림이란 년이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림이 최근 마을 뒤편 산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 밤중에 트럭이 오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리고 마을 청년 몇 명이 예림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내가 몰래 따라가 봤어. 산속에 뭔가 숨겨놓은 것 같더라고. 은세는 자신이 도망치던 날 새벽에 본 그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역시 예림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에게 그날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거 불법이야. 화장품이랑 약품을 막 만들어서 파는 것 같던데. 은세와 할머니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예림의 정체를 어떻게 밝힐지. 다리도 대화에 참여했어요. 세 여자는 마치 작전을 짜는 전사들 같았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다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는 사람 중에 사설 탐정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가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은세야, 그년이 내한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은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거죠. 어머니 간병 때 가족 정보를 파악하고 오빠와 결혼해서 집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은세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 며칠 후 다리가 소개한 사설 탐정이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예림의 본명은 박예림이 아니라 김수진이었고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네요. 탐정의 말에 은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예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때 은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안한 예감에 받았죠. 예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그런데 너무 나대면 다칠 수 있어요. 은세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림아, 아니 김수진 씨. 이제 다 알아. 10년 전부터 계획한 거 맞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요? 언니는 이미 동네에서 불효녀로 낙인 찍혔는데 증명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짓들 다 밝힐 거야. 그럼 한번 해보세요. 대신 각오는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리, 할머니, 그리고 은세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세는 가게 문을 닫고 다리, 할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진, 문서, 녹음 파일까지.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죠. 내일 경찰서에 가자. 다리의 말에 은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만 치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맞서 싸울 때였습니다. 예림이 10년을 준비했다면 은세에게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은세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예림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은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은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세야, 이제 시작이다. 그년한테 당한 거 다 되갚아주자. 은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든든했죠. 내일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은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은세는 다리, 오연지 할머니, 그리고 뜻밖의 조력자들과 함께 고향 마을 입구에 모였습니다. 조력자들은 은세네 가게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작은 로펌의 변호사까지. 그들은 은세의 사연을 듣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자처했죠. 증거 수집할 때는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해요. 제가 영상으로 다 기록하겠습니다. 젊은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움직이기로 했어요. 한 팀은 예림의 비밀 창고로, 다른 팀은 친정집 주변을 감시하기로 했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은세는 6개월 전 도망치던 그날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달랐죠. 비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철문은 여전히 위장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새로운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이 선명했어요. 최근에도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역력했죠. 문이 잠겨 있네요. 다리가 철문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녹슨 철사였죠. 옛날에 배운 기술이야. 이런 구식 자물쇠는 쉽게 열려. 할머니의 능숙한 손놀림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잠시 후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어요.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변호사가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고 의사와 간호사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세가 예전에 본 것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화장품 박스는 1000개가 넘었고 한쪽 벽면에는 가짜 건강식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거 봐요. 전부 가짜 인증 마크예요. 간호사가 박스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약품 상자를 확인하더니 경악했어요. 이건 판매 금지된 스테로이드예요. 부작용이 심각한 약들이 왜 여기에? 은세는 구석에 놓인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파일이 있었어요. 거래처 명단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펼쳐보니 전국 각지의 이름과 연락처, 거래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예림이가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다리가 장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월 매출이 수억에 달했어요. 그 돈으로 예림은 치밀하게 은세 가족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할머니가 벽 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해. 벽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위장벽이었습니다. 벽을 밀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노트북과 함께 수십 개의 USB 그리고 문서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이름들은 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강씨 집안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은세의 외침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비록 파일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폴더 안에 하위 폴더 이름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은세 재산 현황, 대출 서류 위조, 진호 조종 계획, 최종 처리 방안 등등.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합시다. 변호사의 말에 은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산속이라 그런지 통화가 되지 않았죠. 일행은 증거품 일부를 확보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반신반의했지만 변호사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즉시 수사팀이 꾸려졌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죠. 2시간 후 경찰 차량 여러 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은세는 경찰과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증거 수집 전문가들도 동행했죠. 창고의 모든 물건이 압수되었고 특히 노트북은 중요 증거품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정집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예림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고 능청스럽게 연기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을 언급하자 예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건 다 남편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림은 모든 책임을 진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죠. 하지만 경찰이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를 들려주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김수진 씨, 당신 노트북에서 강 씨 집안 프로젝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획한 내용이 다 들어있더군요.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복구한 파일에는 예림이 직접 작성한 계획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세 어머니 간병 시절부터 시작된 정보 수집, 진호와의 결혼 계획, 은세를 이용한 재산 탈취 시나리오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림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수진이라는 본명으로 3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고 수배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김수진 씨, 당신을 사기, 문서 위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예림은 발악했습니다. 은세 언니가 다 꾸민 거예요. 언니가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예림은 결국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진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저앉고 말았죠. 평생 믿고 살았던 아내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은세는 진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과 동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진호도 예림의 공범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은세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강요된 서명, 불법 대출, 통장에서 사라진 돈들, 모든 것이 예림의 계획대로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검사는 은세에게 말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네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은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의 도피 생활, 그리고 험난했던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은세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다리가 은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겠네.
은세는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예림이라는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이제 은세의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세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누구의 동생도 누구의 시누이도 아닌 그냥 강은세로서. 3년 후 봄, 서울 강남의 한 빌딩 7층에 위치한 강은세 반찬센터 본사. 은세는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1살이 된 은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가득했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도착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었죠. 예림, 아니 김수진에 대한 형사 재판이 모두 끝났고 민사소송도 은세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집과 토지, 그리고 예림이 불법으로 빼돌린 모든 재산이 은세에게 돌아온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은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경제 잡지사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 CEO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요청해 온 것이었죠. 은세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은세 반찬센터는 이제 전국에 20개의 지점을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었고 연 매출은 100억을 돌파했죠. 하지만 은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의 70%가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단순한 반찬 회사가 아닙니다. 상처받고 좌절한 여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장소예요. 은세는 인터뷰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은세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가정폭력, 이혼, 사기, 배신. 하지만 그들은 은세의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세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다리와 오연지 할머니가 동행했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폐했던 논밭이 정리되었고 길가에는 봄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공포와 억압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대문에는 강은세 마을 공방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서는 여러 명의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세 대표님 오셨어요. 마을 여성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세는 집과 토지를 되찾은 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마을 여성들을 위한 일터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만든 반찬은 강은세 반찬센터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판매되었고 수익은 모두 마을 여성들에게 돌아갔죠. 텃밭이었던 곳은 유기농 채소밭으로 변했고 헛간은 반찬 저장고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세가 한때 갇혀 지냈던 작은 방은 이제 마을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꾼 것이었죠. 오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세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듣기로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던데. 진호는 예림이 체포된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정체를 몰랐다고는 하지만 그도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회사에서도 해고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아이들과 함께 떠났다고 했습니다. 은세는 오빠를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렸을 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올감했던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할머니가 은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림이는 징역 10년 받았다며? 죗값을 치르는 거지. 은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은 사기, 문서 위조, 약사법 위반, 공갈 등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과거 범죄들도 모두 드러났고 여러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했죠. 아마 출소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은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를 바라보니 예림의 비밀 창고가 있던 자리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만들어졌어요. 어둠의 공간이 빛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었죠. 저녁이 되어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은세가 준비한 음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았어요. 한때 은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은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은세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고생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다행이야. 따뜻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은세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은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3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 처음으로 반찬을 팔던 날, 다리를 만난 날, 할머니가 찾아온 날, 예림과 맞서 싸운 날들. 은세야, 도착했어. 다리의 목소리에 눈을 뜨니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은세는 이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소박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죠. 거실 한쪽 벽에는 부모님 사진과 함께 다리,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있을 신제품 출시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맛 시리즈였어요. 은세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반찬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딛고 그 속에서 찾은 따뜻한 기억을 상품화한 것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바라보던 은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거기 있었어요. 은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대표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자. 은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은세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죠. 회의실에서 신제품 발표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던 중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는데요. 은세 대표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은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은세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표실에서 혼자 먹는 대신 늘 직원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나누는 것이 은세의 경영 철학이었죠. 대표님, 저희 엄마가 대표님 팬이에요. 같은 아픔을 겪으셨거든요. 한 직원의 말에 은세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해드려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온다고.
오후에는 신림동 첫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강은세 반찬센터 1호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다리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죠. 야, 대표님 납셨네. 다리의 호탕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은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들에게 은세는 여전히 정 많은 반찬 아줌마였습니다. 해질 무렵 은세는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아이들과 노는 가족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죠. 은세도 이제 그 평범한 행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집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떴어요. 받아보니 마을 공방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반찬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은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보너스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은세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물은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넘치지만 결국은 바다에 이른다고. 자신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막히고 넘치며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그 상처도 이제는 모두 나를 더 강하게 만든 자양분이 되었다. 51살, 어떤 이들은 인생의 황혼이라 하지만 나에게는 진정한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은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